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3주를 쉬고 돌아온 검찰 알바 제8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디를 그렇게 반갑습니다. 갔다 오셨습니까? 최 변호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또? 저는 그 배를 잠깐 탔었는데요. 그 환경재단에서 일본에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피스 앤 그린보트라는 배를 해마다 띄우십니다. 네. 거기에 강연을 약속한 게 그 전부터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가서 어린이들한테 한번 또 한국과 일본의 시민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뭐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일본 분들이 그 배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타시더라고요. 그 일본의 전통적인 그 양심 세력 분들이 그 배를 운영하는 회사도 그런 분들이고 제가 딱 뭐 이렇게 그쪽에 오너분하고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민변 소속이냐고 참여연대 소속이냐고 그것도 아시네. 한국말로 민변 참여연대 막 이래. 그래서 두 개 다 한다고 그랬더니 반갑다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제일 부러워하는 게 촛불시예요. 촛불시. 그분들 또 특히 이제 과거에 평화운동하고 그 양심 세력 분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한국은 어쩌면 그런 일이 그렇게 가능하냐. 네. 그리고 한 번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몇 번 했었잖아요. 그 전에도. 자기들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일본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앙 정치에 관한 어떤 의견 내는 거를 포기한 지가 오래됐대요. 그 워낙 거기 그 기득권이 강고해가지고 자민당 일당 집권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네. 잠깐 아닌 것 같더니 지금 다시 또 그 모양이 됐으니까. 차라리 지방에서 풀뿌리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는 지방 정당이 있잖아요. 지방자치 선거에만 출마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쪽으로 방향을 아예 돌릴 정도였는데 한국은 이게 좀 나라가 어쩔 때 보면은 되게 저렇게 이상하게 이제 기운이 꺾여서 망하는 것 같다 싶다가도 갑자기 확 들고 일어나서 엎어버리는 걸 보면 정말 존경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일본뿐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3.1운동 같은 것도 이런 뿌리 아니겠어요? 그럼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못 참고 그냥 죽더라도 일어나가지고 뭐 나서보겠다는 그런 것들 뜨거운 그런 열정 같은 거겠죠? 실제로 3.1운동은 과거에 그 제국주의 시절에 동남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그 독립운동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걸로 다 역사에 나오잖아요. 중국의 오사운동도 뭐 3.1운동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하여튼 대단한 민족입니다. 저희는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의 검찰이랑 군대랑 언론 때문에 아니 저희가 그 사실은 7화 녹화를 할 때 군대의 사법 개혁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 사이에 그 3주 사이에 정말 시적절하게 이 군대의 어떤 사법 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박찬주 사령관 문제인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박찬주 사령관 부인의 어떤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사실은 이 갑질을 뭐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장은 지금 벌써부터 별거에서 뭐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군 검찰에서 제대로 이게 수사가 될지 그리고 군사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군사재판에서 과연 얼마나 형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한번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김남국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님 때문에 한 주가 늦춰졌죠? 네,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원래 이제 그 저희가 8월 1일이었나요? 예, 그때 이제 녹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에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녹화를 좀 취소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연락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한 주가 또 빠지니까 그 다음에 또 최강 변호사님이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더 반가우시죠?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맞던데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최강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아니 어떻게 검찰 알바를 시작하고 이 검찰이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지금 군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어젯밤 새벽 1시 반까지 그 전국구 들었죠. 그 목욕탕 사건 너무 재미있는 얘기라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이따가 우리 시간 나면 그것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 김남국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이제 군 사법개혁과 법치주의인데요. 군 사법개혁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이제 조그만 잘못이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군 장병들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장교라고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이번에 뭐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장 신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논조를 보게 되면 기사 논조를 보게 되면 군대에서 국방부에서 박찬주 사령관을 전역시키지 않고 군대에서 수사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모든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한편으로는 그게 걱정이 됐거든요. 그 걱정된 이유가 사실은 얼마 전 뭐 11월 달에 우병우 같은 경우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라고 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대장이라고 하는 사성 장군, 우리나라에 딱 8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성 장군에 대한 수사가 과연 군 검찰에서 이루어질까? 또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군 법원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에 맞춰봤을 때 과연 이런 게 제대로 뭐 선고라든가 유죄 선고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군에 있었던 어떤 그 군 사법제도의 연역부터 해가지고 또 특히나 최광욱 변호사님께서 군 법무관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박지훈 변호사님 같이 근무를 해봐서 정말 용가리 통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사법계 그 군의 어떤 사법 제도만의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사법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최광욱 변호사님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아까 세상이 이상하게 의원님 기운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은 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의원님 때문에 돌아가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난데없이 어디서 저기 그 엔젤리너스와 힐스테이트를 지어주신 분이 당에 입당을 하시더니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그러셨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 정말 허황된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온갖 일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그 안타까운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까지 막 가지고 정말 얘기하는 정말 안타까운 분 계시는데 아니 난데없이 정치에도 관심도 없으셨던 분이 지금도 사실은 정치에 대해 잘 모르셔가지고 정치 알바에서 질문하실 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시는데 그 의원님 기운으로 아니 제가 사실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요. 네. 조석으로 정말 무슨 이런 회의 같은 데 쫓아다니라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뭔가 운명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검찰 알바 시작할 적에 제가 그동안에 독재를 지탱하던 두 기둥으로 검찰과 군대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나서 군대가 점점 힘이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검찰하고 언론이 나라를 이렇게 난도질을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요새 끼어있는 데가 검찰개혁 문제 가지고 떠들고 다니고 경찰개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고 네. 언론개혁 저 박문진 이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저께도 좀 하여튼 시끄러웠는데 뭐 그런 일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 박찬주 씨는 예전부터 저하고 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 아름답지 못한 일로 기어이 사고를 치길래 이거 이상하다. 손혜원 의원님을 만나서 지금 완전히 엮였다. 검찰 알바 시작하고 이제 그 전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네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저런 얘기들을 할 만큼의 그 지식이라면 그렇고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냐? 넌 도대체 뭔 일을 했던 검사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지금도 헷갈리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검찰청 검사 출신이 아니고 군대 검사 출신입니다. 군대 검사 출신이었고 군대에 있을 때 검사로서 남들 안 하는 짓을 자꾸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켜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됐는데 잘렸다는 얘기죠? 본의 아니게 하여튼 이렇게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게 되는 계기가 많아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적폐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자기들은 항상 잘못한 게 별로 없고 남들이 오해한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어요. 해명할 때 보면. 예,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적은 있었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늘 언급하는 게 왜 쌍팔년도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자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러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건 옛날부터 진짜 심각한 문제고 안 고쳐지는 고질적인 병폐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각각의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조직을 항상 이렇게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돌아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예. 이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어떤 상황이 되면 개혁에 저항할 때 함께 손을 잡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손을 잡아요. 그러고 보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만나러 간 거. 예. 손 잡는 모습. 아니 그거는 좋은 쪽으로 손 잡는 거고 그것도 사실은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언급을 해보면 그게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게 15분 만난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과거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그 전에 뭐 경찰관들이 검찰청 가서 뺨 맞고 나왔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검경 간의 그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도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협의를 하는 기구를 만들고 회의를 하자라고 하면 첫 번째 회의를 대검청사에서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하고 이제 경찰들이 회의를 하러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음 회의는 경찰청에서 하자. 네. 그러면 검찰은 절대로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급기관인데 왜 내가 거기를 가냐. 그래가지고 경찰청에서는 회의를 못하고 경찰이 회의를 하고 싶으면 다른 회의실을 빌려야 됐어요. 외부에서. 네. 네. 검찰이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먼저 경찰청장을 찾아간 거는 그 과거 같으면 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집단행동을 할 만한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 예, 어디 우리가 네. 자존심도 없이. 예, 거기를 왜 가서 먼저 찾아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집단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라는 걸 이분들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 또 군대죠.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보안이라는 장막으로 한 번 막고 군사기밀이라는 장막으로 또 한 번 막고 그다음에 군대라는 이름으로 크게 한 번 막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또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리고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고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하고 축구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냥 싫어하기만 하지 쟤들이 왜 저렇게 군대 얘기를 저렇게 해대고 왜 저기에 저렇게 집착할까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내 자식이나 내 조카나 내 동생이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그걸 절실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분들한테 대표적인 악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군대 다시 가는 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끔찍한 기억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늘 하는 얘기가 나는 군대 내가 근무했던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겠다. 예.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악몽이 군대 갔다 다시 가는 거다. 예. 김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가장 큰 악몽이 저기 사법시험 다시 보는 꿈이에요. 아니면 뭐 로스쿨이라니까. 로스쿨 얘기고요. 군대 생활 저는 사실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재밌었구나. 아니요 재밌었던 게 아니라 저는 어땠어요? 그 의무 경찰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의경은 가혹행위가 너무 심했어요. 네. 갔는데 정말 여기가 경찰서인데 폭행, 온갖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3년 11월 6일 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12월 31일 날 경찰청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지방청장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내가 그 광주의 5곳 중에 의경으로 있는데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거기 그 이제 뭐 부속실에 근무하는 경찰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하냐고 그런 데가 없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도 없다고 막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런 부대가 없다고 우겨. 그런 부대가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한테 어디 소속인지를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못하지. 말을 못하죠. 신병이 감히.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감히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광주에 5개밖에 안 되니까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거를 좀 뿌리 뽑아달라 그랬는데 절대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뿌리가 경찰은 상당히 많이 뽑혔습니다. 그랬죠. 예.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유명한 조현호 경찰청장이 그 사람이 행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경찰청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과거에 의경 전경 부대가 아주 구타가 극심한 데로 굉장히 유명한 데고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 더 심한 데가 또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경비교도대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완전 폐쇄적인. 교도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것도 훈련소에서 차출을 해갔거든요. 거기는 정말로 심각한 게 교도소에서 죄수들이나 똑같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들을 때리는 갇혀가지고. 거야? 그 의경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군대를 간다고 가면은 거기서 전경을 뽑아가고 그다음에 교도소를 지키는 그 경비 교도대원들을 뽑아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가면 예전에 제 후배 하나가 고시 공부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경비 교도대로 끌려간 친구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그래. 선배님 네. 오빠를 만나러 제가 가려 그러면 네. 그때 걔가 저 영등포 교도소에 근무하고 네. 있었거든. 네. 택시를 타고 영등포 교도소 가자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젊은 학생이 여학생이 영등포 교도소를 가자고 하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누가 구속됐길래 무슨 일이 있길래 교도소를 가냐 이렇게 딱한 표정으로 물어보시나. 자기 남자친구 면회 가는 네.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찰서에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르거든. 어쨌거나 하여튼 굉장히 그 폐쇄적인 구타가 심했는데 조현호라는 분이 자기가 취임을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신병 6개월 미만짜리 신병들을 전부 다 한 장소로 모이게 해가지고 다 쓰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심한 데를 찾아가가지고 부대 지휘관들을 전부 다 징계하고 부대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한 서너 개는. 오, 세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 상당 기간 동안. 요새 이제 조금씩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근데 군대는 그런 일조차도 여전히 없이 계속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유명한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병으로 군대를 갔다 오신 대통령으로 이제 되신 건데, 네.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군대 가서 있을 때 2등병으로 들어가니까 병장들이 야 군대 정말 좋아졌는데 넌 지금 와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병장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근데 내가 너라면 나는 지금 자살한다. 복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건호 씨죠, 와가지고 군대 어떠냐 그랬더니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고참들이 그러는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 당시에 하신 말씀이, 야 어떻게 그놈의 군대는 해마다 좋아지는데 내가 군대 갔다 오고 30년 동안 계속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 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사석에서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심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면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얘기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군대는 그게 안 되고 몇십 년을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번에도 지금 군인권센터에 그게 이제 제보가 되면서 이게 시작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이게 확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냐면 제보를 하는 사람도 익명으로 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누군지도 익명으로 하고,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서도 익명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공포가 있어요. 군대를 건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이 민주화됐다는 우리나라에, 세계가 존경하고 있는 촛불혁명을 이뤄낸 우리나라 아직도 이게 있다는 게 끔찍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해결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조금씩이라도 알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번에 이제 와서 이게 꽃을 피우는 지금 순간이 왔는데, 그때도 검찰을 어떻게 합니까? 다 수사받아보고 구속돼보고 재판받아보고 이런 과정에서 다 안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의 행태를 언론이 보도를 하고 어쨌거나 또 사건마다 검찰이 개입방을 국민들이 알고 이러니까 아는 건데, 군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그만큼 폐쇄돼 있고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매번 군사 기밀이라는 걸로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여기는 비밀이 많아서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검찰에 가서 문 앞에 가서 두드리기라도 했죠. 그러니까요. 군대는 아예 그거조차도 불가능해요. 사법제도를 별도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제도가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왜 군대에 사법제도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일단 해결이 됐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법제도가 별도로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가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이 군대에 가가지고 힘없이 고통받고 있는 그 수많은 장병들을 위해서 그 제도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든 지키고 다듬고 더 발전시켜야 될 제도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하루속히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이 광경을 또 보게 되실 텐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최근에 윤일병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2014년도에 있었죠. 네. 그 전에 그 현역 장성들을 이제 막 구속하고 뭐 수사하겠다 이렇게 한 일들이 있어서 한 번 군대 문제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 그 앞에 또 병무비리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회창 씨가 뭐 결국은 대통령이 안 되게 된 큰 이유이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큰 사건들이 그냥 5년 걸러 10년 걸러 어쩌다 한 번 있으면 그때 한 번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그 지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가서 겪은 고통을 나만 겪을 수 없다. 너네도 겪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복수심이. 그래가지고 예전에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 군대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태, 과거에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이 무슨 말을 잘 안 듣고 뭘 청소를 잘못했다고 똥을 떠서 입에다가 넣고 이걸 먹으라고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논산훈련소 28년대인데요. 바로 28년대가 의경들 훈련받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 그러니까 직전은 아니고요. 제가 나온 다음에 이제 후임병들이 그걸 겪었더라고요. 당했구나.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그때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그때 오마이뉴스가 군대에서 겪었던 이런 황당한 인권침해 사건을 댓글로 달아서 제보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기사가. 네. 근데 그 나중에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 70~80%가 무슨 댓글이냐면 요새 군인들이 정신이 나약해져서 그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 이놈들은 제대로 굴려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나는 예전에 똥 한 젓가락 정도가 아니라 똥통에 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는 잠수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외박 갔다가 휴가 갔다가 5분 늦었다는 이유로 폭풍우가 치는데 나무에 묶여가지고 3시간 동안을 묶여 있었던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하고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너네들은 그거 가지고 지금 이러느냐. 이거는 도저히 정상 심리로 이해할 수 없는 복수심, 이거 아주 이상한 심리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무슨 현상이 있냐면 군대 가산점 문제가 이상하게 남녀 간의 무슨 문제로 비화를 시킵니다. 군 가산점 문제는 군에 갔다 온 사람한테 가산점을 줘가지고 뭐가 유리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희한하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2대 총학생회 게시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요. 아니 나 그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들이 무슨 가산점을 못 받기 때문에 불평등이다라는 차원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대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 질병을 가지신 분들. 이게 무슨 성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일반에서 특정한 집단이 그런 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될 평등의 문제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여성들을 혐오하고 여성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상한 문제점 중에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군대 기원을 두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검찰이 이 모양으로 된 것도 군대 흉내낸다다가 이렇게 된 게 많이 있고요. 경찰이 그렇게 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거의 군대를 흉내내는 집단이었고. 그러니까 그 검찰 그때 말씀하실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 같이 그렇게 상명하복의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독재를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말 잘 듣는 집단으로 딱 만들어서 하고 있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원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가 법원조차도 이제 나도 검찰을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법원 상층부의 욕망 때문에 누구나 다 닮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블랙리스트라는 사단이 났고. 다루기도 쉽고. 네. 그런데 제가 항상 통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화가 되기 전과 후를 뭐로 구분하느냐. 뭘 가지고 일컬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뚜렷하게 대답들을 잘 못하세요. 어떻게 뭐가 민주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왜 민주화가 됐다고 김남국 생각해요? 변호사님 대답해 보세요. 저는 언론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국정농단 사태도 그랬고 그 시작 자체 물론 이제 그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일으켜줬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그 계기 자체는 언론에서 보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같은 때 언론이 뭐 민주화를 시기를 구분하는 게 언론을 갖고 구분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보도 지침이 있었던 시절과 없는 시절? 독립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그걸 가지고 저는 선거 기준을 아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직접 선거 같은 거. 직선제. 네. 예. 그건 뭐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민주화되기 전에 우리 사회를 우리 정치 체제를 뭐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냐를 생각해 보면 답이 좀 더 쉽더라고요. 민주화되기 전에는 군부 독재라고 그랬잖아요. 군부 독재 정권. 그러면 그건 우리 스스로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화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군인들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 것만으로 지금 민주화가 된 것이냐, 완성된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적폐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진작에 그건 다 해결이 됐어야지. 왜 폐단이 계속 쌓입니까? 민주화가 87년 6.29 선언 이후로 민주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수설인 것 같은데 그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군인 출신이 대통령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민주화라는 건 제도로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법으로서 완성이 돼야지 민주화가 소위 말해서 빠꾸를 안 합니다. 후퇴를 안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9년간의 그 퇴행을 겪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그 제도로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대표적인 부분이 이 군대와 관한 거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민주화 이전에 군부 독재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중심으로 군대에 유리하게 한 엄청나게 많은 법과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그거부터 고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고친 게 없어요. 거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잡고 대통령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사람이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박정희가 죽었을 때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 사람이 합수본부장이 됐고 그래서 자기가 정보기관 수사기관을 한 손에 쥐고 장악을 한 다음에 군부까지 틀어쥐고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이 된 건데 지금 내일 계엄령이 선포돼도 역시 합동수사본부장은 또 기무사령관이 합니다. 안 바꿨어요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민주정부가 군대에 대해서 모르고 막연한 공포만 가지고 있었어요.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분들이 정치 엘리트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예전에 강제징집돼서 갔다 온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특이한 분들을 제외하면 대개 시위 때문에 구속돼가지고 군대를 아예 못 갔거나 그다음에 수배 중에 도망 다니다가 그냥 병역 기피자가 돼서 군대를 그냥 안 가버리고 대신 빵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고 또 특권 측의 자제들은 또 안 갔잖아요. 예, 그러면 또 안 가고 그렇다 보니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군에 대해서 어떻게 메스를 못 가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군 내부에서 뭔가 수사를 해가지고 뭐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위에서 그거를 굉장히 걱정을 해. 그러니까 청와대나 이런 데서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저렇게 막 하다가 군대가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설마 그 말이 저기 진담일까 싶어서 저도 그냥 논반진반으로 아이 그 걱정하지 마라. 군대가 쿠데타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길이 막혀서라도 못한다. 과거에 쿠데타를 하려면 길 빵 뚫려가지고 탱크가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때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 부대들이 서울에서 가까운 부대가 와야 되거든요. 그게 수색이나 일산에 있는 부대가 제게 들어와요. 지금 수색에서 일산에서 출퇴근 시간에 탱크 밀고 들어오려면 그거 못 움직여 절대로.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그 쿠데타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쿠데타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가면 예, 됩니다. 그냥 차 몰고만 나오시면 됩니다. 길로. 그치. 그러면 되는 거고 그건 안 되는데 그 정도도 모르는 상황이 됐고 이번에 이제 우리 박찬주 대장이 또 그동안에 쌓여있던 온갖 적폐를 일거에다 보여줘서 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측면이 한 방에 있는데 보여줘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저 어제 그 전국구 들었는데 그 임태훈 소장하고 같이 하는 거 들었는데 네. 그 임태훈 소장 굉장히 특이하시대요. 예, 아주 임태훈 소장은 목소리도 그렇고 이 전달력도 되게 있고 너무 재밌던데. 임태훈 소장은 성소수자예요. 네. 본인이 어디 가서 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다니는 분이고 내가 개인주 세상이 다 아는데 네. 그걸 갖고 트집을 잡는데 요새는 또. 그 본인을 병역 거부자라고 예전에 임태훈을 얘기하면 병역 거부자라 그랬어요. 군대를 나는 안 가겠다. 내가 동성애자인데 군대에 가가지고 군에는 동성애자를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나는 뭐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 인권운동에 투신하게 된 1년 계기가 반을 되는데 감옥살이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끌려가서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군대가 사회에 미치는 이상한 일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전과자가 되는 걸로 알고 감옥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누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 그러면 너는 그냥 감옥 가야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로 양산이 되고 정찰제 판결로 지금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움직임도 있는데 심지어 지금 변호사 중에 한 분도 그거 갔다 와가지고 저기 한 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다 보장해주고 있는 제도가 군사법제도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조리와 비리들을 누구나 다 많이 얘기하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첫째는 언론의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돼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 군사기밀에 관한 것이라고 협박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감히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막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저 모양이 된 이유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거기다가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처벌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은 전혀 없었다. 이게 결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강욱 변호사님, 그 이번에 사실은 그 박창주 사령관 문제도 이번에 처음 터져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은 여러 차례 제보가 있었고, 예. 심지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한민구 장관이 알아가지고 직접 전화를 직접 했다는 전화를 거죠. 해서 조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내부에서 사실은 그 보고 접수 시스템에 의해서 접수가 됐고, 그리고 이게 굉장한 심각한 사안이었으니까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뭐 국방부 장관이 장관이라고 하지만 대장한테 그것도 대장 부인 이야기로 전화를 해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있었던 일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게 지금 군대 내에서는 전혀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 그거를 아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네. 그걸 조사해서 처벌하는 게 그러니까요. 순서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장관이 전화를 해? 전화해서 사정한 거예요. 그거 지금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문제 안 생기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는 거거든. 늘 있었던 거라는 네, 얘기지. 그런 일이 왜 생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얘들 외부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군대는 더해요 그거보다. 검찰은 사람들이 저 검찰 나쁜 짓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군대는 이런 일이 터지지 않으면 몰라요. 전혀 모르고 알고 싶어도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도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검찰, 경찰, 법원이 군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높은 사람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또 아셨겠지만 박찬주라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면 징계를 해서 그냥 내보내자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군대 내부에서. 그러니까 징계를 하려고 봤더니 징계를 할 수가 없어. 예, 이게 다 모든 게 계급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제도가 이 사람이 대장인데 넘버 3예요. 전 군을 통틀어서.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들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빼고 나면 2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징계를 못 해. 재판을 해서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작전 사령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그러면 처벌하려면 이작전 사령부 이 사람 밑에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퇴근하면 거기서 먹고 자는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걸 알았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수사나 사법 기능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군대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그 제보를 예를 들어서 공관병이 거기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처럼 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네. 공관에서 지금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는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휴가 갈 때마다 저희 보고 운전을 하라고 합니다. 속옷을 벗어놓고 우리 보고 빨라고 합니다. 냉장고가 10개 있는데 어디서 다 훔쳐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제보를 받은 검사가 수사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사가 맨 처음에 범죄 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 범죄 인지 보고서를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냐면 사령관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휴가 간 사이에 그러면 범죄 인지 보고를 해가지고 밑에 사람이 해서 어떻게 해서 넘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입건을 해야 된다고? 형사 입건을 하잖아요. 형사 입건을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가 시작됐다는 수사 개시 보고서를 들고 와서 또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수사를 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넘어갔다고 해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 냉장고가 진짜 10개인지 가서 압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판사한테 신청하기 전에 박찬주한테 또 결재를 받아야지만 판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영장이 나왔어.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왔어. 이거 구속을 해야 되겠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판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구속 수사가 됐다고 칩시다. 하여튼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재판에 넘기려고 기소를 해야 돼. 그러면 또 박찬주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 예?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기소를 하고 나서 그러면 판사들이 와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사를 박찬주가 임명해.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박찬주의 부하인 판사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판사들이 해서 박찬주한테 형을 선고했다고 칩시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린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또 박찬주가 깎아줄 수 있어.
이런 제도가 있어요, 세상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이런 권한을 쥐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그렇게 그러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탄핵돼서 쫓겨나잖아요. 네. 근데 군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데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군대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언론이든 외부에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간단한 이 예만 설명을 해도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아니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그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바꾸는데 자기가 뭐라도 하겠다.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25년째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군사법원이 설치가 되었는지 좀 연역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헌법에는 그 헌법 27조 1항의 모든 재판은 판사한테 이제 독립된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2항에 이제 군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군무원 신분 같은 경우에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게 되면 6.25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미국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비상 계엄 군법회의라는 게 도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군의 어떤 군 사법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군사 법원을 평시에도 둘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대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어떤 사안, 어떤 뭐 군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범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그 범죄를 뭐 일반 법원으로 호송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대륙 뭐 아메리카 뭐 그때 시절 1900년대나 이럴 때 이후에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여러 대륙의 뭐 본인의 어떤 부대를 파견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전시 시스템이 아니고 평시 시스템에도 그런 어떤 군사 법원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실익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땅덩이도 좁고 우리나라가 뭐 군대를 해외에 파견해서 뭔가 이렇게 전투를 벌일 일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 법원 필요성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바꿔지지 않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군사법원을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냈거든요. 근데 그 개혁안 자체가 군사법원을 없앤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을 없애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 게 군대의 특수성.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령관의 지휘권을 이렇게 훼손하면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충안을 했던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5개 권역의 일반 보통 군사 법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받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받아들이신 거죠. 야, 이 김 변호사님이 그냥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이제스트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의 군사법원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대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대만도 폐지했습니다. 영국도 있었는데 영국도 폐지했습니다. 우리가 군사법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유로 그 반대하는 이유로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군의 특수성,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얘기하는 게 분단의 현실 때문에 분단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 상시적으로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분단을 대비하자면은 대만이 우리보다 더 위험하겠습니까? 남한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대만은 지금 중국하고 맞서야 되는 건데 거기는 왜 군사법원을 없앴는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의 특수성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군이라는 게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이상한 독자적인 하위 문화를 남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집단으로 별도로 있어야 되는 특수성이 아니고 정말로 군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나 그 숨막히는 제도 안에서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으니까 그거를 보장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다가 더 그걸 가중시키고 그 다음에 힘센 사람한테만 유리한 제도를 둔다라는 거는 절대로 그건 특수성이 아니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 특수성을 얘기할 때 지휘관들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윗사람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어렵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럴싸하게.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연역적으로 보면 이 군사법 제도가 군사법원이 별도로 생긴 시초는 제국주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경영했자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를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시초인데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인도는 영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영국보다 훨씬 큰 땅덩어리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 역사적으로 보자면 다 이게 이름이 다 관련이 있는데 대령을 커널이라 그러잖아요. 커널. 영어로 COLONEL입니다. 왜 대령을 커널이라고 하냐면 식민지가 콜로니잖아요. COLONY. 그 식민지의 대장이 대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대령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역사가 깊은 건데 그 식민지에 가서 영국 군인이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건 군인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이 사고를 치면 어쨌거나 거기 식민지 자체의 그 제도를 총독을 보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영국의 관료들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 관료들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했었고 그러면 영국 군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인도 사람들한테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면 불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도의 사법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미국의 이 제도가 간 것이고 미국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나라에서 무슨 사고를 쳤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을 때 미군 장갑차가 그런 일을 벌였을 때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군사법원이 별도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나요? 그리고 언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역사를 보더라도 군사법원이 저지른 나쁜 짓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법원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민주화가 되기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몇 가지 사건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민청학년 사건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입니다. 그때는 다 계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제도고 그 제도는 왜 필요했냐면 그 독재를 유지하는데 그만큼 효율적이고 유용했기 때문에 유지됐던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참여정부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를 당시에는 법조인이 대통령이 됐고 그 군사 정권이 계엄 시절에 군사 재판을 통해서 군법회의라는 명칭의 재판을 통해서 했던 나쁜 짓들을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법개혁 과제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당시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맨 처음에 의결한 제1 의결 과제 그리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던 만장일치 의결 과제가 군사법제도 개혁. 너무나 명확했으니까. 너무 할 말이 없잖아.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때 뭐 법원 문제, 검찰 문제, 경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공판 중심주의가 도입되고 수사권 조정도 약간 되고 이런 것들이 검사 동일치 원칙도 약간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안 고쳐진 게 군사법제도야. 1등으로 제일 나빠서 바꿔야 된다고 해놓고 끝까지 안 바뀐 게 이거야.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로 희한한 걸 느꼈는데 군사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검찰하고 법원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일반 검찰과 법원은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 권한 범위가 넓어지잖아. 그전까지 손을 못 대는 데가 자기 권한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 법무부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해. 이거 없애면 안 된다고. 그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이것들이 뿌리가 같구나. 그렇지. 뿌리가 같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딱 느끼고 와 이거 희한하다. 그리고 그때 사법개혁위원회 그 위원으로 법무부 차관하고 국방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들이 맨날 손잡고 서로 이걸 반대하는 거야. 서로 도와주면. 검찰개혁에 관한 얘기가 나면 국방부가 나서서 반대를 해. 군사법제도 개혁 얘기가 나오면 법무부 차관이 나서서 반대를 해. 좀 신기하지 않아요? 뭐 이해가 상충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해가 이해관계가?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 주권자인 시민들은 모르지만 이것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의 뿌리고 우리는 한편이고 우리는 같다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 이것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긴밀해요. 그때 이걸 방해하는 걸 보면 양쪽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것들이 이걸 방해하는데 저는 그때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잖아요. 와 이거는 경악할 정도야. 근데 무슨 서로 간에 뭐 도움받을 게 있나? 서로 간에 뭘로 도움받냐면요.
이 속성이 비슷한 기관들은 공유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림 선생께서 옛날에 시를 통해서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고 하면서 응? 그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연대의식 같은 걸 얘기했는데 가진 것들은 가진 것들대로 얼굴만 봐도 알아요.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응? 이 사람들은 선언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모를 수가 없는 게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역사가 검찰이 나대면서 1등이 된 역사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정에서 군대는 검찰의 속성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고요. 쥐들이 정권을 잡고 검찰을 운용해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싸들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준이 한 사람한테 사정했다고. 전두환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고. 그게 검찰이라는 거 알거든. 그 다음에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군대를 경험한 사람이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똑같아 하는 짓이. 군 출신이 대통령을 3번을 했으니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연결이 될 수밖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시면요. 직급이 높지도 않은 것들이 관용차 타고 다니는 대표적인 집단이 군대하고 검찰이에요. 그렇구나. 군대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예. 군대는 군대도 소령부터 탄다고. 소령도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운전병 기사가 딸린 관용차가 지급되는 게 별 하나부터거든. 근데 그게 저 군대는 인건비를 안 주니까 거기서 있는 애들 다 데려다가 하니까. 아니 그래도 그럴 수 어쨌거나 있지만 일반적으로요. 검찰은 그런 게 아니지. 공직자들이 차관이 돼야지만 관용차하고 기사가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검사장들을 지네가 차관급이라고 하면서 그걸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군대는 별 하나짜리가 차관급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는 그보다 더 낮아. 아 근데 변호사님 지금 제가 엊그저께 바로 군대에 운전병 하는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후배한테 월급 안 주니까. 아니 소령도 그 차량이 나온대요. 여기 소령 있어? 중령도 네, 차량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소령 중령이 사실은 지휘할 때 그러니까 훈련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만 타면 되는데 출퇴근할 때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우리 어렸을 지네 애들 때는 학교 갈 때 다 타고 그거. 군인집에 뭐 별로 높지도 않았는데 그 집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사가 딱 달린 집차가 네, 오면은 네, 네. 군인 젊은 애가 운전하는 애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런 거 기억이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나. 모 중령이 출퇴근에 항상 타고 다녔는데 갑작스럽게 출퇴근 자기는 자기 차로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박창주 사령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도 큰일 올릴 것 나겠다, 같으니까.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검찰이 그러니까 그 매 50명이서 관용차마다 타고 다니는 것도 어이없는 짓인데 군대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검찰 관용차는 그래도 딱지라도 띄어. 속도 위반 걸리면 과태료도 내야 되고 군용차는 그것도 없어요. 못 뛰어요? 네. 없고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안 내요. 아 진짜요? 세상에 몇 분 된다고 그걸 갖다 깎아먹어? 제가 딱지 떼봐서 압니다. 딱지 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요. A4에다가 훈련용 차량 딱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뗄 수도 없고 진짜라니까? 건들지도 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도 안 내고 과태료도 안 내고 보험도 안 들어있어요. 심지어 군용차들은. 그래가지고 사고 옛날에 당한 분들이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좀 완전 들었는데 무소불이구나 그냥. 그냥 이것들은 별도의 왕국에서 별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한 놈이 딱 있어. 왕이 한 놈이 딱 있고 이 왕을 받드는 밑에 이제 그 조그만 영주들이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이 왕하고 영주가 다 한 학교 동문들이야.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 다 한 학교야, 다 한 학교. 다 한 학교 동문들이야. 세상에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조계가 아무리 썩었고 문제라고 하고 얘기를 했을 때마다 뭐 얘기합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대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서울법대 출신들이 너무 많다. 네. 그 끼리끼리 다 해먹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해먹어도 50%는 못 해먹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은 게 대법관 중에 서울법대가 너무 많다. 네. 이 정도예요. 네. 군대는 군대는 육사 출신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육사 출신들이 한 해에 배출하는 장교가 200여 명이거든. 네. 그보다 훨씬 많은 ROTC 장교들이 수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중이 과반은커녕 80% 90%예요. 그것도 좋은 자리는 전부 다 육사 출신만 차지해. 제가 엊그제 팟캐스트에서 그 목욕탕 물 제가 막 차갑게 해버리는 바람에 당황했다는 그 본부대장이라는 사람. 그게 이제 되게 웃겼어. 이름은 본부대장이라서 굉장히 본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지만 네. 그 부대 살림하는 제일 허드렛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목욕탕 무슨 이런 거 다 시설 관리하시고, 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본부대장을 육사 출신이 하는 경우가 전 군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절대 안 해요. 육사 출신은 절대 본부대장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제일 소위 중간 간부들 중에 제일 요직이 뭐냐면 작전참모야. 네, 그렇죠. 그 작전참모는 90% 이상이 다 육사 출신이야.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말입니다.
군대 갔더니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일반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나 장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난 ROTC다, 육사다, 뭐 학사 장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삼사다. 네. 그러면 장교가 와서 저는 일반 출신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 출신일 것 일반 같아? 출신이 뭔가요? 그러니까 뭘 것 같아? 저는 일반 출신입니다. 일반 출신 장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ROTC 인가? 아니죠. ROTC는 따로 있고. 나는 육사라고 생각했어. 예. 왜냐하면 군대 가려고 육사 가가지고 일반적으로 얘들은 장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육사 나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불쾌하게 아니죠.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저는 일반 출신입니다. 뭐 시험을 그러니까 봐서 그런. 군대에서는 육사가 아닌 장교들을 전부 다 가르쳐서 일반 출신. 그 일반 출신은 그러면 거꾸로. 진짜 일반의 반대말은 뭐야? 특수. 특수. 특별 출신이 육사예요. 와.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일이야. 자연스럽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야. 예. 그리고 또 웃기는 건 뭐냐면요. 소대장이 처음에 되잖아요. 소위가 되면. 네, 예. 그러면 그 같은 해에 임관한, 2000년도에 임관한 똑같은 소위가 소대장 갈 때는 같이 가요. 네. 그렇죠? 네. 중대장까지는 같은 해에 거의 돼. 네. 그다음에 대대장이 되잖아. 중령. 예. 그때가 되면 얘네가 1년 빨리 돼. 일반 출신이 예, 안 일반 출신보다 떨어지는구나. 1년 빨리 예, 돼요. 예. 그 다음에 연대장을 할 때가 되잖아요. 예. 대령이 돼가지고 대대장 위가 연대장이거든요. 예. 이러면 얘가 2년 더 빨리 해. 그 다음에 사단장이 될 때가 되면 아니 이제 별 하나를 달 때가 되면 얘가 진장. 3년 더 빨리 돼. 예. 그 다음에 사단장 투스타가 될 때가 되면 얘가 4년 더 빨리 가. 얘는 뭐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처음에는 둘이 친구였어요. 어머머 나중에 같은 소대장이었어요. 옆 소대장이야. 아. 그런데 나중에 얘가 별 2개를 달고 사단장을 가면은 얘 같은 소대장이었던 얘는 포스타가 돼 있어. 사실은 여기 일반은 거기 사단장 되기도 어렵죠. 그렇죠. 되기도 어려울 뿐만 되기도 아니라 어렵죠. 그 천신만고 끝에 네.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배정을 해줘요. 어디나 그런 게 있거든. 경찰에도 원래 전라도 출신들은 예, 안 출신 시키는데 직렬별로, 예. 아니 직렬이 아니라 지역별로 네. 지역 차별이 있거든. 원래 공조직에서는 옛날부터. 그러면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도 전라도 먹어라 하고 옛날부터 떼어주는 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농림부, 그다음에 노동부, 비권력 돈 안 기관이에요. 되는데, 네, 돈 안 되는데,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부나 이런 데는 TK들이 가는 거고, 이제 전라도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는 형사부고, 법원은 가정법원이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런데 그 군대에서는 육사 출신들이 다 차지하고 조금씩 이렇게 떼주는 게 있어요. 지역별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별 4개짜리들 인사를 할 때 1, 2, 3군 사령관 중에 2사람을 육사 출신 아닌 사람으로 임명했다고 화제가 됐잖아요. 이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청에 먼저 찾아간 것보다 이거는 더 쇼킹한 일이야. 군대 안에서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이 지네가 다 차지하고 하나 주는 거야. 하나. 원래는. 하나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냔 말이죠.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우리나라 육사를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많이 떠올립니다. 미국에도 육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육사 출신들이 그러면 제일 성적도 좋고 엘리트들인데 거기서 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육사가 다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는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로 바로 가는 게 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육사는 졸업하면 다 군대로 가잖아요. 걔들은 웨스트 포인트는 그야말로 밀리터리 아카데미예요. 그냥 아카데미에 액센트가 있는 거고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서 밀리터리에 대한 걸 조금 더 배우는 거야. 그래서 졸업할 때 내 군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닌 애들은 사회로 진출해요. 그래서 미국은 육사 출신이 무슨 이거 다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포스타들은 대학 나와서 ROTC 출신으로 자기가 군대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많죠. 예. 대부분이야. 그런데 그리고 미국은 육군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제일 센 건 해군이야. 해군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저기를 하니까. 작전을 하고 작전을 그러니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육군이 이렇게 다 먹느냐?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육사 출신이 쿠데타를 했으니까.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진짜야 이거는. 다 먹어. 심하게 다 먹어요. 그럼 공군 해군들이 불만이 많이 있겠네. 당연하죠. 그런데 슬픈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사, 해사, 공사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냥 사람들한테 사관학교 3개 중에 어디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공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 왜냐하면 거기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파일럿 타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나와서도 조종사, 항공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연봉도 받고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거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군대에서는 해사, 공사는 군인으로 취급도 안 해요. 육군들이.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이 조성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예.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열린우리당으로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회의 시간에 야 해사공사 나온 애들이 무슨 군인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해사공사 나온 사람들이 육군한테 감히 대항을 못해. 속으로 저기는 있지만 그 왜냐하면 국방부나 합참은 이제 육해공군이 같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자리를 아까 이제 육사 애들이 먹고 남은 거 던져주듯이 거기도 해사공사한테 던져주는 자리가 있거든. 네. 그거라도 먹으려면 잘 보여야 돼 여기다가. 그리고 해사공사의 슬픈 역사는 만약에 거기서 육해공군이 같이 근무할 적에 똑똑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육군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고 얘들을 논리적으로 제압을 해. 진급 못합니다. 그거. 육사한테 찍혀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놈이 우리 헤게모니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해요. 기득권 집단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육사가 아닌 다른 집단은 ROTC건 무슨 저 3사건 해사건 공사건 간에 거기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진급하는데 불리하다는 불문율이 있고요. 더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참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각 그 정부 부처마다 장관실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의원님들은 그 장관실 전화번호 받으시잖아요. 그거 보면 장관 전화번호가 되게 1000번입니다. 1000번 아니면 7000번이에요. 예.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그 일종의 관행처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관용차의 번호가 되게 장관이 타는 차가 1001이고요. 그것도 군사문화거든요. 1호차. 1호차가 대장이 타는 거거든. 지휘관이. 그런데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 전화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다른 데서 1000번이라 그래. 1000번 아니면 7000번이라 그랬잖아요. 국방부는 군대 같으면 특히 1번을 중시하거든. 항상 1호차, 예. 1번 네. 뭐 1대대, 예. 1사단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 그래서 이중대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브 이런 걸로. 네. 그럼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1000번일 것 같잖아요. 국방부 장관 전화번호는 6000번이야. 왜요? 육사니까. 진짜 미치겠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유치하다 아재 개그 정말 같이. 정말 황당하죠. 네. 6000번이야. 아니고 진짜. 웬일이야. 육사니까 6000번이에요. 유치하게. 그 다음에 그러면 1000번을 쓰는 놈이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데 장관이 다 1000번이니까. 네. 그러면 1000번을 누가 써야 될 것 같아요? 밑에 것들 주는구나. 아니 6000번을 장관이 쓰면 네. 그러면 1000번은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을 준다거나 네. 그거 같이 있으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육군 사관학교 교장 있으시나요? 아니면 뭐 저기 차관을 준다거나 네. 1000번은 네. 국방부 기무부대장의 번호입니다. 어. 얘가 계급이 뭐냐? 별 하나예요. 근데 장관하고 그렇게 해서 때리 까는구나. 그러니까 우린 6천이고. 기무사가 얼마큼 막강한지를 기무부대라고 하는 거는 기무사령관도 아니고 기무사령관의 부하로서 국방부에 파견 나가 있는 그냥 별 하나짜리 부대장이야. 예. 얘가 1000번이야 번호가. 그러니까 다른데 행정부에 고정도 하고 거기하고 낮다 그런 느낌.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잠깐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이 군 이 사법제도 얘기하다 보면요 이거 책 한 권이 따로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이거 정말 너무 재밌고 그런데 잠깐 쉬어가는 걸로 한마디 네. 그 별 4개를 날린 적이 있다는데 그 얘기는 어디도 안 나오는데 그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그 질문을 몇 번 받았는데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계속 안 하고 되게 기밀 그랬는데요. 사항인가? 아니요 기밀은 아니고 한번 해봐 주세요. 아니 이제 이렇게 그 예전에 수사를 하고 뭐 검사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자기 소개를 할 때 말입니다. 네. 대표적인 꼴불견이 제가 예전에 누구를 구속했던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무슨 사건을 했던 사람이다. 그치.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참여해서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재용을 구속시켰던 애들은 이제 평생 어디 다니면서 내가 이재용을 구속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박근혜를 구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소개를 할 때도 이분이 예전에 누구를 구속하신 뭐 했던 분입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네. 서로 소개를 해요. 네. 저희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나쁜 짓을 해서 구속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그 구속된다는 게. 네.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불행이고. 근데 그거를 어디 다니면서 내가 훈장처럼 마치. 그거 구속했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얘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시행착오를- 군검이 그 사람을 구속을 못 하잖아요. 아니요. 이제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하잖아요. 있는데 못 하는 거죠. 근데 최 검사님은 옛날에 예. 그걸 이미 했잖아요. 한번. 예, 그래서 예. 이 얘기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예 때문에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는 제가 구속했던 사람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고 현역 대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별 4개를 단 군인이 누구누구가 있냐면요.
별 4개 중에 제일 서열이 높은 사람이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 이 사람은 6회 공군을 다 작전 지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6회 공군 참모총장이 다 포스타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군대 1, 2, 3군 사령관, 6군 이게 다 포스타들입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네, 예. 지금은 2군 사령관을 2작전 사령관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세 사람 이렇게 또 있고요. 그럼 전부 7명이죠. 네. 여기다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포스타입니다. 아하.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 포스타가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파트로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합참 차장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포스타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3스타로 그냥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 9자리 중에 8명이 있는 대장이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합참 차장을 포스타로 하는 이유는 합참 의장이 각군 총장들보다 한 급 더 높은 포스타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차장을 포스타로 두게 돼 있었는데 어쨌거나 예. 그런데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박찬주 씨도 보면은 그 전자발찌를 채웠네 뭐 어쩌고 했던 게 군단장 때 3스타 때부터 쓰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중간에 육군 참모 차장을 또 거쳐서 포스타가 됐잖아요. 네. 제가 구속했던 사람은 신일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육군 참모 차장을 했고 그 전에 3군단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전국구 에피소드에서 그 어디 앉아가지고 머리를 감고 있는데 별 하나짜리가 와서 막 불안해하면서 저를 이거 군단장님 자리라고 했다는 거기가 3군단입니다. 근데 이 제가 딱 가니까 이 사람이 군단장을 마치고 떠난 지 한 6개월쯤 됐어요. 예. 그런데 가니까 사람들이 그 시절의 추억담을 얘기를 하는데 예.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 첫 번째는 그 시절에 군단장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있는데 예. 대령들이에요. 나이가 50 가까운 사람들인데 대령 참모들이 한 열댓 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기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12명인가가 심장질환으로 재검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때 군단장이 하도 쌍욕을 하고 뭘 집어던지고 혼내고 이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쫄아가지고 놀래다가 심장병이 왔다는 거예요. 어이. 또 하나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거기 부사관들 옛날에 하사관이라고 그러는데 부사관들 있잖아요. 예. 부사관들이 3군단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군대 가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 인제 양구 원통을 관할하는 군단이 3군단이에요. 군대 제일 오지인데 그 오지에 있는 부사관들은 한 군데 오래 있거든요. 가면은 그러면 그 오지에 살면서 애들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열악할 거 아닙니까? 예, 생활 여건이. 예. 그러니까 거기는 산속에 있어가지고 잣이 많이 열려요. 잣이. 예. 그러니까 그 잣을 따가지고 그 잣 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잣 까가지고 그걸 상품화를 하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걸 부사관하고 부사관 그 부인들 이런 분들이 해마다 그 잣을 따가지고 그걸 까서 팔아가지고 걔들 학교 간 장학기금으로 썼었어요. 그거를. 예. 그거를 이 사람이 다 갖다 썼다는 거야. 아, 자판돈을 그 부사관단 기금으로 아유. 애들 그 도시에 외지에 나가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 장학금을 예.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나눠주셨는데 그걸 다 뺏어서 닦아 썼다는 거야. 와.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중에 어쩔 값에 내가 나중에 서울로 가면 예. 이거는 내가 반드시 잡아 넣는다. 네. 그랬더니 전부 다 코웃음을 치지. 예. 아유 뭐 아무리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군대가 어떤 데인데 이 사람이 포스타가 됐는데 예. 아 당시 그 사람이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미국 육사를 나온 사람이에요. 박찬주는 독일 육사를 나왔잖아요. 예. 역사는 반복된다고 희한해 이게. 아 근데 그때 변호사님 몇 세셨어요? 제가 그때 36, 7? 그 정도 됐었죠. 와,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뭘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 그냥 아니, 얘기 나쁜 들어보면. 놈은 나쁜 놈인데 네. 와 대장을 지금 김 변호사 쫄았어. 자기 나이. 제 나이에 그 대장을 떨어뜨리겠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어디서 아니 이건 만났어? 너무 나쁘잖아. 외나무다리에 그래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를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발령이 났죠. 네.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가기 전에 이게 분명히 흔적이 있을 것이다. 네. 이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거기 이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직위에 가면은 월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판공비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 이제 경조사 같은 데 쓰라고. 네. 요새는 법인카드로 주지만 네. 그때 돈으로 줄 때란 네. 말이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나온 그 부서 운영비까지 다 갖다가 자기가 다 쓰고 예. 그다음에 그 뭐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구충제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공금으로 다 쓰고. 동네에서 티미한 사람이구나. 최순실이네, 최순실. 하여튼 그 공인으로서의 자세에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 공금은 내 돈이다. 어? 그래가지고 쓰다가 이제 그 부사관단 그거까지 다 뺏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맺힌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각 부서에도 아니 자기네 그 커피라도 사다 놓을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걸 다 뺏긴 거야. 그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게 갖는 위험성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다 그걸 뺏어 쓰니까 행여나 이거를 자기한테 안 가져오고 남겨놓는 놈이 있을까를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장부로 정리를 했어. 이거는 원래 얼마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얼마를 빼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 돈을 쓸 때도 지가 어디 가서 개 회충약 사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사오는 사람이 그걸 띵겨 먹을까봐 그걸 일일이 다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출이 확실하게 입증이 돼버리는 거네요. 지 돈 못 빼먹게 하려고. 그 지 돈이 아니지 사실은 공금 삥땅 친 거 남이 빼먹는 게 저기 하니까. 원래 소매치기가 제일 억울한 게 지가 소매치기 한 돈 소매치기 당하면 정말 못 참는다는 거거든. 그런 심리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이거를 하나만 카피를 해주라. 응? 그랬더니 막 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어디서 알고 왔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그거 갖고 있을 것 같다. 그 당신도 많이 당하지 않았냐? 심장질환 걸리지 않았냐? 그 내가 한을 풀어줄 테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아니, 걱정하지 말고 절대 내가 당신은 드러나지 않게 할 테니까 내가 쓰레기통에 주운 걸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걸 한 카피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언제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환 통보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할 때마다 다 결제받아야 된다고.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요. 참여정부 때였어요 그때가. 장관이 육사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광주 사람이야. 그러면 근데 이 신일순도 광주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좀 뭐랄까 부하들을 함부로 심하게 대하고 악명이 높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 육사를 나왔다는 이유로 육사 나온 사람들도 깔봤어. 너 영어 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사람 같으면 처벌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참 순진한 거지. 그런데 범죄 인지 때부터 결제를 최대한 미루는 거야. 안 해. 안 하고 내가 이거 불러야 돼 소환을 한다고 하니까 안 해. 그것도 결제를 안 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소환을 못하게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걸 다 갖고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나를 처벌하려면 해라. 나 기자회견을 하고 이거를 민간 검찰로 넘기겠다. 그러면 너는 더 심하게 처벌받는다. 지금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군검찰이 워낙 황당한 상황이었고 이미 그 전에 병무비리 수사를 통해서 한번 제압이 됐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근데 군대에서는 서울법대를 되게 무서워했대. 아니 뭐 그건 좀 그런 게 있대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저놈은 능히 저럴 놈이다라는 걱정을 했나 봐요. 저거는 말만 쟤는 저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럴 수 있다. 정말 저럴 수 있는. 그러면 이거는 꼴통이다. 저건 자기들이 신일순 대장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완전 국방부의 전체 문제가 되고 겁을 먹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있대요. 좋다. 그러면 소환까지는 뭐 조사하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절대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의 명예와 사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노출되면 안 된대. 바보들이야. 그러면서 원래 들어오는 문으로 오지를 않고 어디 뭐 지하실에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문 있거든요. 글로 할 수 있다는 그쪽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오래전 일이라서 이제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자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내가 몇 월 며칠 날 불러서 이 포스터 조사를 받으러 올 건데 뒷구멍으로 빼돌린댄다. 너네 카메라 2개만 내 뒷구멍 알려줄 테니까 못됐다 진짜. 거기다 갖다 놓고 찍어라. 그리고 다 찍혔어요. 다 찍혔는데 이제 그걸 사진을 안 찍히게 하려고 거의 전 병력을 풀어봐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요. 진짜요? 그 틈으로 별 4개짜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고개 찍혔어.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또 영장에 결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긴급체포 제도가 있을 때거든. 체포영장 이런 게 네, 없을 네. 때고 옛날이니까. 그래서 구속을 안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내가 긴급체포하겠다. 그러면 영장 청구를 못하게 하면 긴급체포하겠다. 그거는 검사의 독자적인 권한이잖아. 누구도 못 막는 거야. 그거 내가 긴급체포하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지네끼리 막 몇 시간을 회의를 하더니 그럼 하루는 집에 보내주고 내일 영장을 청구할 건지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발 보내달래. 구속은 방해를 안 할 테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아니 거기서만 그랬겠어요? 다니는 데마다 똑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전 것도 다 털어서 그러면 내가 액수를 늘려가지고 구속 요건이 확실하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그거만 하지 말래. 그냥 고기 있었던 거 고장부만 가지고 하고 액수가 더 늘어나면 정말 저기 하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공범자 의식이 있어요. 지네들도 다 그랬으니까. 근데 얘가 좀 더 심하게 한 거지. 그리고 드러나게 대놓고 그리고 너무 꼼꼼하게 하느라고 이 장부를 적었다는 게 대놓고 아예.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때 떠나면서 알뜰하게 자기 그 공간에 그 집에 있던 가구, 텔레비, 뭐 밥솥 할 것 없이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다음에 온 사람이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박찬주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대요. 아 예. 다 들고 나가갖고. 아니, 근데 아니 그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자기가 오면은 새 걸로 다 바꿉니다. 예산을 전부 다 통해서 완전 전부 다 새 걸로 다 바꾸고 박근혜도 자기 침대 새 돈이 걸로 아니잖아. 샀잖아요. 그게 자기 돈이 아니고 공금으로 새 걸로 다 바꾼 다음에 갈 때는 제가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텅텅 비워놨더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뭔지 아십니까?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새벽이 돼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뭐 자기도 옛날에 뭐 고시 공부를 하고 싶었다 뭐 굉장히 어릴 때 힘들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부장님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건 진짜 억울하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저기 사단장 투스타 때 나온 봉급을 그대로 고스란히 저축을 해서 이자율 높은 재형저축을 들어가지고 집을 한 채 샀고 군단장을 하면서 쓰리스타 때 또 고스란히 그걸 저축해서 어떻게 고스란히 해? 딴 집을 한 채 다른 데서 사서 돈을 얻었으니까. 나는 아파트 2채밖에 가진 게 없다. 네. 근데 내가 저축을 한 게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저축한 게 고스란히. 되지. 그게 죄냐? 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지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생활은 뭘로 했냐? 삥 뜯어갖고 한 네, 거지. 그거는 그냥 자기가 삥땅이 했다는 자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은 뭘로 했냐 와, 그러니까 애들이 또 알겠다 진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거는 아직 그 별을 안 달아보셔서 모르시는데 그걸 달아보면 그 돈이 나옵니다. 어? 그 부수되는 그 판공비나 이런 또 부대 돈이 나오기 때문에 손안 대고 살 수 있는 예, 돈이 그걸 나오는 가지고 거야. 월급에 손 안 대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을 다 저축해서 집을 샀을 뿐입니다. 고맙지 뭐 나는 그대로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하는데 뭐 기자한테 촌지 준 거, 뭐 집에 개 회충약 사 먹인 거 이런 거 다 하다가 보니까 육사 동문회에다가 발전기금을 공금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공금으로 내냐? 그러니까 육사는 나라에서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공적인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공적 기관에서 공적 기관으로 간 거니까. 거기에 공금이 위치 이동이라고 하잖아 군대에서 여기서 위치 이동한 게 그게 왜 죄냐는 뭐가 거야. 문제가 있느냐. 아, 그런 마인드를 갖고. 네, 그래서 아유 고맙지 뭐 또 사건사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사람 신씨인데 네. 평산 신씨 대종중에다가 또 공금으로 기부를 했어요. 수백만 원을. 이건 뭐냐? 이 종친회도 국가기관이냐? 그랬더니 아 그거는 제가 계급이 낮아가지고 진급을 못했던 사람 같으면 이런 그 종중에서 돈을 기부해달라는 요청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출세를 하고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 직책에 수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천재 아니에요? 전체 그 논리가 그냥 아주 후미유집이네 그냥 그걸. 박사급이네, 아, 박사급. 대단하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는 연민의 정이 들더라고요. 저도 벌써 연민의 정이 드는데. 실제로도 순진한 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성공해보고자 하는 욕심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누가 옆에서 이걸 데리고 나와줘야 되거든. 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자기 합리화가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게 근데 되는 이거는 거지. 아무도 이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한국에서 사관학교 다닐 때 혼자만 미국에서 육사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들하고도 하나도 안 친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별난 성격이 거기 가면서 더 별나지게 되고 그리고 옆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육사를 나와서 진급을 빨리 하면 모든 게 보장되기 때문에 거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이 옳은 길로 알고 쭉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제도적인 문제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박찬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누가 내가 포스터인데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처벌해? 이런 거죠. 아니 실제로 신고한 그 장병이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스터를 어떻게 처벌하냐? 포스터 처벌하려면 대통령한테 말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퍼스타를 처벌하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악을 쓰고 구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또 서명을 안 하네 거기다가 그 공소장에다가는 진짜로 다 이게 사인을 해야 되거든 결재를. 근데 끝까지 거기다가는 중간 결재자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서명을 안 하고요. 그 사람 공소장에는 오로지 그 기소한 검사인 제 이름만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난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럼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선고가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다 이제 유죄 판결 받고 확정 받고 뭐 국고손실죄까지 다 붙여가지고 했는데 군사 재판을 하니까 형은 뭐 벌금 몇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장관이라는 사람도 이제 결재를 안 하고 하니까 왜 결재를 안 받아오냐 그러면 그 제 바로 위에 그 결재를 받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뭐 장관이 어디를 나갔다 왔느니 무슨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느니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고 갔어 그거를 진짜 직접. 그랬더니 갔더니 그 비서실장이 원스타인데 오더니 뭐 바깥에 나갔대. 그럼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가긴 어딜 가고 안에 있지. 그래가지고 개기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상 현역 대장을 구속한 사례가 없다. 이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조직과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분이. 당신들이 다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었던 다 거지. 얘기하고. 근데 이분이 이 꼴통이 하나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군의 이 명예를 사람이 실추시키고 있는 거지. 지금. 그 와중에 어디를 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 구속 사안의 발생과 관련해서 검찰인가 또? 아니죠. 성우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선배들. 군대 선배들, 육사 동문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딱 얘기를 하길래 저도 굉장히 공손한 표정으로 얘기했죠. 세계 역사상 이렇게 공금을 다 빼먹은 대장이 한 명만 있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시면 내가 포기하겠다. 응?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믿고 싶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뭐 싸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거기 괜히 앉은 사람한테 너 임마 머리를 왜 안 빗고 막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다가 하여튼 이름만 쓰시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왔어. 받아와서 겨우 구속은 했는데 이분이 기어이 공소장으로 기소를 할 때는 아예 진짜 차를 타고 나가서 안 돌아버리더라고. 결국 그걸 못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난 뒤에도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이거는 참여정부가 군을 압박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어디서 저기 옛날 운동권 출신의 꼴통 한 놈을 검사로 데려다가 이걸 지금 우리를 치는 거다. 군대를 치는 거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응? 그런 게 맞다 아니다 뭐 너네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저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별들 집어넣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진급 심사를 하는데 비리가 있었다. 장군 진급 심사를 하는데 별단 사람을 뭐 이렇게 짜고 다 정해놓고 했다. 그때 이제 참모총장이 남재준 씨였고,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수사가 쭉 들어가니까 남재준 씨가 중간에 사표를 냅니다. 대통령한테. 그때도 똑같은 논리로 이런 식으로 군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신임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사표를 낸다. 그랬는데 그거를 반려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반려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뭐 이런 걸 청와대에서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그 3스타 이상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지금도 참 그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군 검찰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개혁의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진다는 걸 내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오해하지 마라. 그거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킨 게 아니라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냥 미쳐서 한 거니까. 시키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군인들은 얘들은 권력 집단 속에서 그걸로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꼼짝 못하고 당했던 이유가 일단 법을 내세워서 가는 것도 있었지만 저거는 제 혼자 미쳐서 저러는 게 아니고 배경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리고 막 뒷조사를 해보니까 저놈이 학교도 어디를 나왔고 뭐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못했던 건데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딱 되니까 딱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가 자 이제 끝났다. 저놈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잘렸죠 바로. 그때 그랬는데 굉장히 유명하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제 이미 유명해지셨을 것 같은데. 그때 아니야. 근데 그때 이미 잘리기 전에 그 사건에 포스터를 잡아놓았을 때 이때 그때 굉장히 유명해졌어야 되는데. 아니 그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에 접근이 안 된다고.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를 들면 엊그제도 어떤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던데 박찬주에 관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군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안 나온다. 아무것도 취재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다른 데는 다 공보관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브리핑을 해주는데 여기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다는 불평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을 저를 왕따를 시키고 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돕는 브리핑을 해 공식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게 아니고 뭐 해명을 해준 거네요, 아예. 범죄 피의자를. 육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하는데 중간 수사 발표를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헬리콥터를 타고 육군 대변인실에서 와가지고 바로 거기 반박 기자회견을 해. 세상에 그런 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검사가 지금 국세청장의 비리를 잡아가지고 수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하는 거냐고 해서 국세청장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브리핑을 하니까 국세청에서 바로 대검 청사에 와가지고 걔들이 브리핑을 하는 거야. 이 점에서 수사가 잘못돼 있고 이거는 저게 뭐 저 이상한 것이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그런 장면 보셨냐고요. 거기는 그렇게 해.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최 변호사님이 그만두시고 나서부터는 군 검찰은 완전히 그 군대의 신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분들은 이제 그거를 결심을 했죠. 이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된 게 이게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육사가 장악하지 못한 유일한 조직이 그때 이제 군대에서 검찰 조직이었던 거지. 병과라는 게 있거든요. 군대는 그래서 뭐 보병, 포병, 항공, 뭐 기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무라고 하거든요. 법무병과라고 하는데 여기만 장악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육사 나오면 군인들이 다 하는 거니까 하는데 이거는 고시를 붙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법률관. 그러니까 이거는 10년에 한 명씩 뜨문뜨문 돼가지고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육사 출신이 오면 희한한 짓들을 해요 항상. 그런데 출신 95구 들어오면 네, 들어오면 그 이제 진급을 지 동기들보다도 2배 빨리 해요. 그러면서 끼리끼리 해먹으려고 네, 그러는구나.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법제도 개선 그 저기를 통해서 로스쿨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로스쿨에다가 위탁 교육을 보냅니다. 육사 애들을. 그러면은 이제 매년 몇 명씩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육사 나온 애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많아요. 여기도. 그렇게 해서 이거를 길들이고 장악하는 걸로 해버린 거야. 자기들 그 희야에다 넣는구나. 그리고 아주 머리들 좋다 진짜. 또 어이없는 게 뭐냐면 군대로 가서 법무관을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져서 가잖아요. 네. 사법연수원을 다니고 고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간단 말이야 군대를. 근데 육사 나오는 애들은 22살 때까지 다니고 23살 때부터 장교를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법무관이 되는 순간부터는 진급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빡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상층부를 얘들이 다 차지해. 그러니까 역시 육사 이권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군검찰 수사를 걱정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검찰단장이 육사 나온 애야. 그러니까 그거 하겠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또 어떤 기막힌 일이 있냐면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도요. 예를 들면 행시 봐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던 사람, 경찰대학을 나와서 경찰 근무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사법연수원을 다니잖아요. 네. 그럼 사법연수원 다닐 때 신분이 뭐야? 공무원 신분이죠. 공무원 신분으로 사법연수생이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게 법원 공무원 신분이거든. 1년차 때 5급, 2년차 때 4급이라고 올라가는구나, 그랬잖아요. 근데 연수원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예를 들면 내가 문화부의 사무관으로 있었다. 그런데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럼 사법연수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문화부 공무원은 휴직이 되고요. 이 사법연수생 봉급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네, 네. 경찰도 내가 무궁화 2개로 있다가 시험 합격을 했다. 그럼 여기서 중단되고 여기 봉급을 받는 거거든요. 군인들은 군인 월급을 받아. 계속 주는 육사 거예요. 나오는데 그대로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법연수원에서 국방부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대법원에서 야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안 하는데 너네만 이렇게 하니까 이거 휴직 처리하고 중단시켜라. 상등이 안 맞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쌩 까고 말아. 그러면 다른 정부 부처에서 그렇게 하면 이건 감사 대상이거든요. 그럼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감사원이 고발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돼. 여기는 감사원이 고발을 해도 군대에다가 해야 돼. 군법으로 가다가 또 지들끼리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 되게 많이 갔는데 지금 1시간 벌써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거 군사법 예, 여기에 관련된 문제 중에 이제 7월 7일부터 새로운 군사법원법이 약간 변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뭘 조금 뭐 심판관, 관할관 뭐 이런 걸 완화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점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애는 길밖에 없습니다. 군사법은 없애는 거. 예, 왜냐하면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먼저. 이게 왜 있어야 되느냐를 따져보면 아니 쉽게 말해서 높은 놈들 봐주려고 있는 거예요. 통계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별 4개만 되면 이번에 박찬주 건에서도 보셨지 징계도 못하고 그 전에 재판을 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구성이 안 돼. 9년법 범죄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결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는 거 외에는 길이 없고 이걸 없애면 안 된다는 반론으로 제가 어디 형사소송법 학회를 가니까 한 검사가 질문을 하는데 2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군대가 왜 별도의 수사권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생각을 해봤다. 첫 번째는 군대는 어마어마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 취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2번째는 비밀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기밀이 많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얘기다. 첫 번째,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군대뿐이냐. 경찰서에 가도 총 많고 교도소에 가도 총 많고 네? 총 가진 데 많아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 같은 데 가면은 그 녹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대포로 쏴가지고 이렇게 확 벗겨내는 게 있거든요. 이게 위력이 대포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러면 그런데도 다 별도의 검찰과 법원이 있어야지. 막강한 무력이 있는데 왜 거기는 놔두냐 그러면 이거 뭐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비밀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부에는 비밀이 없냐, 외교부에는 비밀이 없냐, 청와대에는 비밀이 없냐, 국정원에는 비밀이 없냐. 군사기밀이 더 무섭다고 보는 거지. 네. 아니 하다못해 그러면 삼성에는 비밀이 없냐.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일반 검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해. 왜 군대만 안 된다는 거냐 그게.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분단 현실이 어쩌고 해서 그래서 대만도 없앴다. 왜냐하면 이게 인권 침해를 하는 대표적인 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군에서 의문사가 생기고 이래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한으로 남는 이유가 수사가 잘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이게 제대로 수사돼 가지고 하게 되면 윗사람이 처벌받을까 봐 제대로 못하고 덮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서 그걸 폐지한 거예요. 영국도 군사법원이 폐지됐는데 영국은 왜 폐지됐는지 아십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했잖아요.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거기서 유럽연합 가입 요건으로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 채워가지고 터키 같은 데가 쉽게 가입이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게 인권에 관한 최소한의 조건을 지켜야지 유럽연합에서 받아줍니다. 근데 그때 유럽연합에서 영국에다 뭐라 그랬냐면 영국은 근데 들어가면서 예외 조건을 많이 보장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파운드를 그대로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브렉시트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된 건데 영국한테 그때 그랬다고. 너네가 들어오려면 군사법원을 폐지해라. 그거는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군사법원의 원조인데 폐지됐어요. 영국도. 근데 미국은 왜 남아 있어? 미국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서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 군대가 자기들이 나가 나가 있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은 필요성이 그래도 있죠. 예, 지네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분단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분단으로 따지면 말씀드렸잖아요. 대만이 중국하고 있을 때 훨씬 더 무서운데 중국이 거기도 없어요. 그다음에 북예멘 남예멘 분단됐을 때도 군사법원 있었나 저거 없고요. 없어 세계적으로 이런 굉장히 제도는. 간단하네요. 그냥 없애면 되는 없애면 거네요.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이번에 9회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김남국 변호사 네, 한마디. 시간 반이 벌써 한마디. 아, 네네. 주시 하실 말씀. 그 뭐 군사법 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군사 재판을 경험하기도 어렵고, 물론 이제 군대라는 곳에서 복무를 한 경험은 있지만 또 군대에서 또 복무를 했다라고 해서 뭐 잘못을 저질러 갖고 뭐 영창에 간다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 누구나, 그러니까 군인이나 군인이 아닌 국민들 모두가 독립된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군사법원은 국방부, 그러니까 각급 뭐 지휘관 아래에 종속돼 있죠. 종속돼 있으면서 또 검찰하고 법원이 한 건물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한테 밉보인 사건이라든가 지휘관한테 잘못 보인 사람은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수사 방향이나 선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삼권 분립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독립된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최강욱 변호사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결책이 가장 간단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군사법 개혁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최강 변호사님을 검찰 개혁으로 보내야 되나 군사법 개혁으로 보내야 되나. 저도 생각했어요. 다 보냈으면 좋겠다. 댓글에서는 뭐 난리예요. 요새 이게 이 박찬주 사령관 얘기 나오니까 뭐 완전히 뭐 거기 최강 변호사님이 그리 가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군사법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가서 가장 정확한 얘기를 하시고, 이제 가장 그 해법에 대해서도 가장 명쾌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또 검찰총장으로 가라 이러다가 요즘은 이제 이쪽으로 보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보면 이제 어떤 자리로 가라고 했다가 그 자리 메꿔지면 또 딴 자리 얘기하고. 아, 저 웃겨. 저는 그냥 다음 주에 있을 공개 방송을 어떻게 재밌게 좀 유익하게 하느냐만 생각할 거고요. 이 부탁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요. 이건 분명히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헌법과 법률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상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군대라는 거를 별도의 존재로 설정해 놓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담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인이 휴가 나와서 친구들 2명하고 홍대 거리를 걸어가는데 지켜보는 사람이 저기 군인 하나하고 사람 2명이 가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 군대를 가는 순간 인권 침해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 어느샌가 뿌리박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군대는 떠올리기 싫은 곳, 그냥 부조리와 병폐가 만연한 곳, 부패가 만연한 곳,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를 직장으로 둔 사람도 많고 군대에 가는 우리 가족들이 어느 집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25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게 지긋지긋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박찬주 처리되고 어쩌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지금 윤일병 사건이 불과 얼마 전인데 그때 바꿨어야죠 다. 근데 그때도 미봉책으로 대충 넘어가고 놔두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개혁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던 것이, 독재의 깊고 깊은 뿌리를 구성하고 있는 검찰과 군대, 그리고 이거를 적발하고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망가져 있다는 거, 군대는 제도적으로 아예 접근이 봉쇄되어 있다는 거, 이 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절대 민주화된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단순히 이거는 한 번의 해프닝으로
한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 성격을 가진 부인을 만나서 생긴 일이 아니라 애초에 이 사람들이 격리돼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 검찰이 괴물이 된 것처럼 더 이상한 괴물들을 막 양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끊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얘기 언제까지 또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이걸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 오늘 이 9번째 방송에서 정말 이 최 변호사님의 이 절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그래서 너무 한이 정말 맺히는데. 뭐 이 말씀에 뭔가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권에서 당연히 대통령이 이 얘기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지금 이 검찰 알아야 바꾼다라는 책에서 이 구장의 이 사법 개혁이 가장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들 9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8회? 8회. 9회. 8회. 8회? 네. 오늘 8회? 네. 왜 자꾸 9회 했지? 8회. 8회? 네, 8회입니다. 죄송합니다. 8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에서 뵙겠습니다.